네, 오늘은 따뜻한 논쟁 이수빈 학생, 이정민 학생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부모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되게 말문이 막힌 적이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시다가 저한테 장기요양보험료라는 이름으로도 돈이 나가고 있다. 이게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전공생인도 불구하고 좀 설명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치매 같은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을 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이제 그 배경에는 잘 알다시피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했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들 맞벌이 하세요? 저희 집은 부모님 맞벌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맞벌이로 하고 계세요. 예, 그렇죠. 요즘에는 맞벌이가 이렇게 대세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가장이 주로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또 워낙 대가족이었고 만약에 가족 중에 부모님이 아프시다. 그래서 돌봐드려야 된다라고 할 때 돌봐줄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족 안에.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 문화고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맞벌이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제 집안의 노부모님이 아프게 드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이제는 좀 국가가 나서서 뭔가 이렇게 대안을 마련을 해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겠구나. 교수님, 그러면 이러한 제도는 노인이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제도일까요? 핵심적으로는 이제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같은 질병을 앓고 계셔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대상이지만 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치매, 파킨슨병 이런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셔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에 의해서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 복지제도에서처럼 소득이 낮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얼마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인가, 요양 필요도에 의해서 누가 대상이 되는지가 결정되는 제도예요. 요양 필요도요? 그럼 요양 필요도가 뭔가요? 보통은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 등급이 바로 요양 필요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등급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등급을 어떻게 받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우선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이제 동네에 보면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있죠.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집으로 방문을 오세요. 1등급은 정말 전적으로 누군가가 도와줘야지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 우리가 보통 이제 와상 상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병원에 침상에 이렇게 누워서만 계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1등급에 해당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5등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증 치매가 5등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경증 치매, 신체 활동이나 이런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는 좀 되시는 분들을 인지지원 등급으로 분류를 해요. 왜 이거는 왜 있냐? 경증인 치매여서 보통 보기에 이제 무리 없는 일상생활을 하시고 신체 활동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치매에 대해서 좀 미리부터 좀 인지지원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좀 진행의 속도를 늦춘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완화시킨다든지 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이제 인지지원 등급으로 분류해서 장기요양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러면 그 등급을 받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집에서 기본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나한테 맞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게 바로 재가급여라고 불리는 서비스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가령 이제 집에서 살면서 필요한 시간대에 요양보호사가 오셔가지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이런 게 이제 재가급여에 포함되고 노치원이라고 들어봤죠? 네. 데이케어 센터, 주야간 보호센터 같은 것도 이제 재가급여에 속하는데 그러면 다른 건 또 뭐가 있냐? 이 시설로 입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시설급여라고 부릅니다. 요양원 같은 게 대표적인 시설급여고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거 소규모로 마치 집처럼 가정처럼 만들어 놓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데 입소하는 것도 이제 시설급여에 해당이 되죠. 집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냐 아니면 시설에 들어가서 이용하냐 이게 두 가지 서비스의 주요 축이고요. 그 밖에는 이제 내가 사는 동네에 정말 요양시설이나 인프라가 너무 없다. 가족들이 돌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가족에게 그 요양 비용을 제공하는 특별 현금 급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이런 서비스들은 다 무료로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판정을 못 받는다고 하면은 아예 사용할 수 없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우선 판정을 받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시설에서 청구되는 비용을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돼요. 나와 가족이 전적으로 100%로 부담을 해야 되고, 만약에 등급을 받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서 그 시설에서 부여되는 비용, 제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체 비용을 100이라고 한다면 15%를 나와 이제 우리 가족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20%를 부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15에서 20%는 개인 가족들이 내죠. 나머지 중에 이제 60%는 장기요양 보험료에서 지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는 20%는 국가 예산에서 충당이 된다고 보면 돼요. 만약에 등급이 없다, 등급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 비용을 다 그냥 개인이나 가족이 내면 되고,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재가급여는 모든 등급이 다 이용할 수 있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설급여는 기본적으로 1등급부터 3등급까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양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국민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그런 실제로 정말 얼마나 국민들이 돈을 내야 될 건, 가족들이 얼마나 부담을 져야 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이슈잖아요. 1등급부터 3등급까지가 요양시설에 들어가실 수 있는 등급이라고 했는데, 규모가 작은 시설에 3등급인 어르신이 입소를 하게 될 경우에 보통 한 약 220만 원, 월 220만 원 정도가 청구가 되고, 좀 규모가 큰 시설에 만약에 1등급이다, 가장 돈을 많이 내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경우에는 한 270만 원 정도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까? 만약에 220에서 270이다. 그 중에 가족들이 지불해야 되는 건 얼마라고 했죠? 20%. 20%. 그러면 대략 계산을 해보면 가족들이 한 50만 원 정도, 월 50만 원 정도를 내면 되는, 이게 바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이에요. 굉장히 많이 경감이 되는 편이죠. 비용은 되게 줄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걱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알고 나니까 만약에 상태가 더 안 좋아진다든지 그런 병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는, 그러면은 기능 상태가 더 떨어졌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악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경우에는 등급을 다시 심사해서 재조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도 되게 많지 않아요? 뭔가 가족들은 나의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치매 환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모시고 가고 이렇게 등급 판정을 받고 싶은데, 어르신 본인은 절대 죽어도 나는 검사를 받지 않겠다, 난 치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세요. 치매 걸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창피한 일처럼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정적인 선입견이 좀 있고, 두 번째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치매가 걸리면 그냥 끝이다, 다 끝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치매는 조기에 발견을 하면 약물 치료나 아니면 인지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에 참여를 하면은 실제로 그 진행의 속도도 더 늦출 수 있고, 치매를 경험하면서도 삶의 질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치매도 빨리 가서 뭔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지원을 받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한번 걸리면 이제 끝이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치매 등급 판정을 받으면 이제 나는 요양원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또 거부하시기도 하고요. 맞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 할아버지 어르신들 말씀을 듣다 보면 요양원에 가기를 되게 싫어하시고 요양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만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인 편이에요. 노부모를 자식이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아직도 마음속에는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또 요즘에 언론에서 보면은 종종 그 요양시설에서 뭐 노인 학대의 문제라든지 이런 좀 안 좋은 사건들이 보도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인식이 안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런 시설에 들어가서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학대당한다고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보통 가족들이 집에서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모시다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시점에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입소시키기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들 입장에서, 가족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무의식적인 죄책감? 좀 죄송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이제 면회를 하러 갔다. 좀 어떠신가 막 유심히 살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난번에 와서 뵀을 때보다 상태가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다. 얼굴이 더 안 좋다. 어디가 좀 이상해 보인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시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요양시설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좀 상태가 안 좋아지셨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정말 점진적으로 이제 좀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모시고 뭐 산책도 하고 운동도 시켜드리고 이러고 싶지만 그러다가 만약에 넘어지셨다 혹은 낙상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상태에 있으신 어르신들한테 그런 낙상사고나 넘어지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사고거든요. 시설 입장에서는 또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방어적이 되는 거죠. 최소한만 하자 이런 자세를 갖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더 나은 상태로 가기 위해서 뭔가가 더 필요한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고 누구도 지금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상태에 봉착해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앞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보험 대상자 어르신이나 가족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만든 제도인데 실질적으로는 되게 편안하거나 존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결국에는 언젠가는 쇠약해져서 요양시설에 입소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그 시점을 가능하면 좀 늦추는 게 좀 바람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늦추고 그 전에 최대한 자신이 살던 집 그리고 내가 살던 동네에서 좀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고 돌봄을 받으면서 좀 지내는 게 훨씬 더 노인들의 존엄성 그리고 삶의 질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이제 지금의 재가급여, 아까 재가급여하고 시설급여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재가급여가 훨씬 더 내실화되고 또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누구는 이 시간대가 필요하고 누구는 또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화된 사람들의 욕구에 맞춰서 좀 맞춤형으로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할 필요가 있겠고 마침 또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받아들여서 내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또 더 좋은 저희도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그래서 오늘은 장교양보험제도라고 하는 다소 좀 복잡한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땠나요? 좀 복잡한 제도였는데 공부할 만했나요? 그래도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셨던 질문에 전공을 공부한 학생으로서 좀 전문가처럼 잘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따뜻한 논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